안녕하세요. 피플 위드 CJB 연규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정과 식량 안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촌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모시고 농업, 농촌의 현안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피플 위드 CJB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더운 여름입니다. 건강을 잃기 쉬운 계절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농산물 많이 애용해 주시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셔가지고 여름에 건강 잃지 않고 활력 있는 여름 지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충북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었습니다. 4년 4개월 만에 충북 증평에서도 구제역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발생 한 달 만에 지금 좀 종식을 앞두고는 있습니다만 구제역의 발생 이유와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청주와 증평에서 발생한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네. 그 주로 동남아 쪽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그 구제역 바이러스와 그 일치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아마 동남아 지역에서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휴대물을 통해서든 그쪽에서 유입이 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청주 지역에 유입됐던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그 저희들이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들의 가축에 전염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 구제역과 관련돼서 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발생은 했지만 네. 발생한 부분들이 이제 전파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청주와 증평 내에서 이동 제한을 하고 그리고 농가들의 그 차단 방역을 좀 철저히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미 백신 접종을 하고는 있지만 일부 농가들이 이제 백신 접종을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발생을 한 거로 봤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접종을 5월 21일까지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현재 5월 18일 날 마지막 발생을 한 이후에 지금 한 23일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 좀 산발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농가들이나 지자체에서 계속 좀 경각심을 갖고 방역 조치를 좀 유지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구제역이 전파가 확산이 되면 사실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좀 긴장감을 놓지 않고 또 네. 경각심을 유지하는 게 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ASF라고 저희가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경각심을 늦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제 전국에서 충남 지역에 돼지 농장이 많이 있는데요. 충북이 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 충북도 이 ASF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텐데 관련한 정부 대책이 좀 있을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은 뭐 그 기본적으로는 바이러스인데 네. 결국은 멧돼지를 통해서 지금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아프리카에서 맨 처음에 발생을 해서 유럽으로 갔다.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제 동남아 지역과 중국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멧돼지가 발생하는 지역이 지금 경기 북부 그리고 강원도 그리고 태백산맥을 따라서 충북의 단양, 제천, 충주, 괴산, 그다음에 보은 요 지역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 북부 지역까지 지금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아, 네. 뭐 문경이나 상주, 봉화, 그다음에 울진, 영덕 이렇게까지 지금 그 멧돼지 ASF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멧돼지의 ASF 발생이 확산되는 것, 그것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나 아니면 충남이 네. 우리 전체 양돈 산업의 대략 한 40%를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양평이라든지 여주, 이천, 음성, 요 진천 이 지역에서 좀 집중적으로 멧돼지를 포획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네. 무주나 김천, 영동, 옥천 이 지역을 만약에 이 지역으로 확산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전남북 지역까지도 확산이 될 거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네 개 시군, 그러니까 무주, 영동, 김천, 옥천 요 네 개 시군에서도 멧돼지 포획 작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멧돼지 ASF 확산을 막는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양돈 농가들이 얼마나 그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해주느냐, 그렇죠. 그게 네.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돈 농가들의 그 방역 시설도 확충을 하고 뭐 소독이라든지 이런 그 방역 양돈 농가들의 차단 방역 조치들도 더 강화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개별 농가에서도 이제 방역에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이제 뭐 한우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시장 동향은 어떤지 좀 여쭙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우 공급이 과잉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한우 수급 대책을 좀 위해서 정부에서 갖고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대략 한 18년 정도부터 우리 한우의 사육 두수가 네. 좀 적정 수준을 초과해서 공급 과잉 기조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21년 요때는 코로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해서 가격이 안정적이었었는데 결국은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사실은 지난해 연말부터입니다. 이제 수요가 정상화가 되면서 이제 속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다가 요번에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동 제한이 걸리면서 이제 공급상의 어떤 애로 같은 게 발생을 하면서 잠깐 가격이 오르기는 했었습니다. 대략 구제역 발생 전과 비교하면 한 네. 5%에서 10% 정도 그 정도 이제 가격이 올랐었는데 이제 구제역 발생이 이제 발생하지 않고 뭐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가격은 다시 구제역 발생 이전의 상태로 그렇게 거의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한우 사육두 수가 대략 한 353만 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적정 사육두 수보다 한 40만 마리에서 50만 마리 정도 많은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면 우선 단기적으로 사육두 수를 급격하게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네. 기본적인 쇠고기에 대한 수요도 있고 또 하나는 태어나는 송아지들이 또 사육두 수를 결정을 하는데 지금 태어나는 송아지는 사실은 10개월 전에 네. 이제 소가 네. 임신을 한 송아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송아지를 태어나지 않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태어난 송아지를 또 바로 뭐 어떻게 처리를 할 수도 그렇죠. 없는 노릇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의 사육두 수를 줄인다는 건 조금은 장기적인 작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우선 네. 소비를 촉진해서 과잉 공급되는 과잉 공급에 대응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수요를 늘림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을 단기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사육두수의 감축이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야만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략 한 12만 두 정도의 암소 감축을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는 소고기에 대해서 할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기존에 수입 쇠고기를 쓰던 그런
곳에 국내산을 뭐 대체를 하는 걸 지원을 네.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를 좀 늘려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튼 암소를 한 12만 두 정도 감축을 해서 네. 그래서 사육도 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농가들, 그러니까 협회나 농가들과 같이 그 상의를 해서 네. 기본적으로 그 암소의 네. 송아지 가임 비율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조절을 해서 관리를 해서. 태어나는 송아지의 두수를 좀 조절을 해 나간다면 뭐 한 내년 말쯤까지는 그래도 수급과 가격이 모두 안정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뭐 한류와 또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제 한우 수출도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할랄 시장이죠. 이 말레이시아에 한우 수출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구제역으로 인한 뭐 차질은 없습니까? 지금 뭐 기본적으로 저희 한우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소비자들이 비싼 그쵸. 음식 이렇게 네. 인식을 하고 있으신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다 그렇게 볼 수 맞아요. 있는 거겠죠. 네,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출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약간 고급이잖아요. 그렇죠. 또. 네. 외국에서도 되게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이제 프리미엄 제품으로서 소비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될 거기 때문에 네, 네. 현재 저희 그 쇠고기가 수출이 되고 있는 건 홍콩 밖에는 원래는 없었습니다. 네. 홍콩 밖에는 없었는데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말레이시아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의 수출은 뭐 저희들이 6월 초 정도에 이제 시범 수출을 하고 네. 6월 말부터는 이제 정식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거에 대한 의미는 뭐 제가 생각을 할 땐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우리 한우가 이제 본격적인 수출 품목의 하나가 됐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레이시아는 그 이슬람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식품이나 육류에 대한 수입이 무척 까다로운 그런 그렇죠.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슬람 국가의 할랄 식품에 대해 그러니까 할랄 식품으로서의 수출을 하는 그런 뭐 계기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찌됐든 한 19억 명 정도가 이슬람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할랄 식품도 우리의 주요한 수출 영역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도 왜 이제 일본에서 와규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고급 식품으로도 알려지기도 네, 하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찾는 또 고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한우도 충분한 경쟁력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8일이었습니다. 또 충북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지금 과수화상병은 계속해서 이제 발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도 지금 이제 농가들의 걱정이 많이 큰 상태인데요. 현재 상황은 또 어떻고 정부의 방제 대책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의 과수화상병 발생 상황은 20년과 21년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되게 발생 건수가 작은 편입니다. 20년, 21년에는 1년 동안에 740건, 620건 그 정도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지금 전국적으로 81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대략 41건 정도가 지금 충북에서 발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발생 건수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기는 한 상황입니다. 근데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충북도에서의 과수화상병이 사과의 주산지라고 할 수 있는 충주에서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척 많은 농가들이 많은 과수원을 사실은 매몰을 했고요. 그래서 네. 지역의 과수 산업이 기반이 좀 흔들릴 정도로 그런 큰 충격을 줬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과 배 농가들 같은 경우에 이 과수화상병에 대한 그런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수화상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대략 한 4가지의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첫 번째가 겨울철에 이제 궤양 제거 작업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게 궤양이라는 게 이제 나무에 어떻게 보면 상처난 부위인데 네. 보통 그 과수화상병이 이제 월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궤양을 제거하는 그 작업을 겨울철에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항생제를 이제 방제를 해서 네. 어떻게 보면 과수화상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그런 이제 작업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5월, 6월, 7월, 11월 정도가 되면 정기적으로 이제 예차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차를 하는 과정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을 하면 그거를 이제 메모를 함으로써 전파를 막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뭐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낮기는 하지만 농가들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고 결국은 이제 농가들이 가장 지켜주셔야 되는 지금 말씀드린 겨울철 궤양이나 아니면 방제 작업이나 이런 예찰이나 이런 거 외에도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게 봄철에 이제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가지치기를 할 때 이 과수화상병 균에 네. 감염이 된 거로 가지치기를 하면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조심하셔야겠네요. 그게 되게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네. 농가들이 어찌됐든 그 4가지를 가장 신경을 써서 좀 예방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가들께 좀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게 발생한 다음에는 또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미연에 또 방지하는 게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수확기 쌀값을 이제 80kg 한 가마당 이제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이제 수급을 관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뭐 이양이 마무리 단계잖아요. 네. 쌀 재배 면적 감축을 비롯해서 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정부가 올해 이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했고 결국은 이제 제의에서 부결이 되면서 네. 양곡관리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고요. 네. 그게 한동안 농업계의 큰 현안이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대신에 올해 수확기의 쌀값은 최소한 20만 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우리 농업인들께 약속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올해 수확기에 이제 20만 원 이상의 쌀값을 유지를 하려면 네. 먼저 필요한 거는 이제 재배 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쌀 산업의 기본적인 수급 상황은 이제 평균적으로만 생산이 돼도 대략 매년 한 15만 톤에서 20만 톤 정도가 남는 그런 공급 과잉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벼의 재배 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벼 재배 면적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올해 이제 전략작물 직불제라는 걸 도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쌀 대신에 다른 작목을 재배를 하면 정부가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많게는 한 43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략작물 직불제나 그다음에 가루쌀 재배 확대 이런 걸 통해서 벼가 아닌 다른 것들을 좀 재배를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재배 면적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결국 재배 면적을 줄여도 이제 기상 여건이 좋아서 풍년이 들면 또 쌀이 남을 그렇네요. 수 있을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수확기 전에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한 9월 말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그때 수급 상황을 판단을 해보고 그래도 또 쌀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수확기 대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쌀값은 아무튼 정부가 약속한 2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방금도 이제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이제 가루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특징을 지닌 새로운 쌀의 종류라고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양곡법 개정 논란 당시에 쌀 생산 감축도 필요하고 또 수입 밀가루를 대체할 이런 가루쌀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늘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재 그 식품업계와 또 식품 개발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좀 어떤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생산 측면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가루쌀 재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올해 대략 한 2,000헥타 정도의 그 가루쌀 재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모내기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네. 지금 일반 벼들은 이제 모내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이기는 한데 네. 가루쌀 같은 경우에 좀 늦게 모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르군요, 시기가. 6월 말 정도에 모내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품종이라서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모내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네. 그러고 올해 한 2,000헥타 정도를 재배를 해서 대략 한 10,000톤 정도를 생산을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한 26년, 27년 요 정도까지는 한 42,000헥타에 한 20만 톤 정도까지 생산을 늘리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가루쌀이라는 게 네. 쌀이기는 하지만 밀가루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라서 결국은 그 가루쌀을 가지고 이제 수입 밀가루를 대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가루쌀을 가지고 그러면 빵을 만들든 국수를 만들든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식품업계들이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업계 한 15곳 정도와 함께 15개 기업과 함께 지금 그 신제품을 한 19개 정도를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유명 빵집을 한 19개 정도를 골라서 네. 대략 한 70개 정도의 신제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업계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뭐 빵이 됐든 국수가 됐든 과자가 됐든 그런 제품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가공 적성에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고 특히 빵 같은 경우에는 좀 쫄깃쫄깃한 식감 이런 그쵸. 것들이 밀가루보다는 더 좀 장점인 그런 더 측면도 있다라는 가루쌀로 만들게 되면요. 네. 평가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올해 내년 중에는 그 가루쌀에 대한 소비 기반을 좀 확대를 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가루쌀 가지고 다양한 가공 제품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그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이제 가루쌀로 만든 제품들이 좀 잘 개발이 돼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좀 많이 받고 그로 인해서 쌀 소비가 더 촉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직불제 신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 수준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방침을 네네. 밝혔는데요. 농업직불제 확대 방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직불제를 이제 시작을 한 지 한 25년 정도가 이제 됐거든요. 네. 이제 97년부터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고 지금 한 25년 정도 된 상태인데 현재는 저희 직불제의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라는 겁니다. 네. 공익직불제라는 건데 이게 공익직불제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네. 첫 번째는 거의 모든 농가들이 대상이 되는 농지를 그 경작하는 모든 농가들이 대상이 되는 기본직불제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농가들 중에 일부 농가들만이 선택적으로 그 지급받는 그런 선택직불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직불제라는 거는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농가들 같은 경우에 30헥타까지 지급을 하기는 하는데 네. 소규모 농가들은 단가가 조금 더 높고 중대규모 농가들은 조금 더 단가가 갈수록 떨어지는 네.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으로는 그 기본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중소농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그다음에 선택형 직불제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조금은 더 다양화해서 많은 농가들이 다양한 그 활동을 하면서 직불제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전략작물 직불제나 경관 직불제 이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탄소 중립 직불제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불금 예산이 대략 한 2조 8천억 원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2조 8천억 원 정도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3조 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27년까지는 5조 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이제 기본직불제를 중소규모 농가들 중심으로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대규모 농가들은 또 대규모 농가대로 경영 불안이 또 존재를 하거든요. 그쵸, 네. 그래 실제 뭐 최근에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 농가들의 대략 작을 때는 한 25%, 많을 때는 한 40%까지가 지난해보다 그 다음 해에 농업 수입이 대략 10%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농업 수입이 10% 이상 감소하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25%에서 40% 정도나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그 농업 수입에 대한 변동성이 크고 그렇죠. 그게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좀 대규모 농가들 중심으로는 경영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 지난해 방금 이제 뭐 농가 소득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난해 농가 소득이 이제 전년 대비 3.4%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뭐 이제 쌀이나 한우 같은 농축산물 가격 하락도 있었지만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또 많이 들어간다는 네네. 것도 문제였는데요. 농가 소득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들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해 농가 소득이 한 3.4% 정도 줄어든 4,61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농가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들도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농가 소득이 감소한 원인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나 코로나 이런 거로 인해서 그 비료 가격 오르고 사료 가격 오르고 그다음에 인건비 오르고 그 영향이 컸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품목인 한우 그리고 네. 쌀의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 떨어졌다. 네. 농가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가 소득 안정을 하기 위한 정부의 뭐 정책 방향은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결국은 비료 가격, 사료 가격, 그 다음에 인건비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비료 가격도 상승된 부분의 대략 80% 정도까지는 그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그런 차익 지원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료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리 자금을 저희가 이자율을 한 1.8% 정도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 1조 원 정도를 1.8%의 이자율로 그 축산 농가에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 저희들이 한 3만 8천 명 정도 외국인 노동자를 아무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네.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농협에서 한 40명 정도를 고용을 해서 이렇게 필요한 곳에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런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라는 걸 운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5개 정도를 시범 사업을 했는데 네. 올해는 그걸 한 19개 정도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문제가 물론 아직도 우리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인력 확보 문제나 인건비 문제를 좀 그래도 완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결국은 이제 그런 노력을 통해서도 농가들의 그 소득이 네. 뭐 그것만으로 안정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농산물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킬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뭐 품목별로 좀 그런 농산물 가격과 관련된 그런 정책이나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러고도 또 여전히 농가소득은 불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재보험이라든지 직불제라든지 이런 소득 안정 장치를 확충해 나감으로써 농가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저희 이제 뉴스에서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충북의 경우 농가주의 절반 정도가 70대 이상의 고령이라고 하고 또 후계자가 없다는 비율이 이제 5명 중 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충북 지역도 농촌 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를 그쵸, 네, 네. 물어주신 거고요. 해답이 정해지진 않았겠지만요. 예, 네. 그러니까 무척 그에 대한 접근은 조금은 근본적이고 조금은 종합적이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농촌 소멸의 원인은 결국은 농촌에 사시던 분들이 뭐 점점 줄어든다 이거로부터 비롯되는 건 거고 그러면 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산업화를 우리가 70년대 시작하면서 60년대 70년대 산업화 과정을 이제 시작하면서 네. 사실은 그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사회 구조적인 흐름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문제의 원인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결국은 3가지 정도를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 내지는 우리 사람들의 인식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은 우리 농업 농촌 그리고 농촌에서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의 삶 이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네. 매력적이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농촌에서의 삶이라는 건 분명히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에서 뭐 시간에 쫓기는 삶 이런 것보다는 농촌에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살면서 조금은 더 여유로운 삶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장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 들어서 귀농귀촌의 바람이 분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그런 어떤 흐름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촌에서의 삶에 대한 인식을 조금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 게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농촌 공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에서의 삶이라는 게 분명히 자연 친화적인 환경, 그 다음에 그 여유로운 삶 네. 이게 이제 장점인 건데 우리 농촌이 점점 뭐 예를 들면 공장이라든지 축사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훼손이 되어 간다고 그럴까요? 네, 또 난개발이 그렇죠. 기피 시설들이 많이 또 들어서니까. 네. 난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할지 그런 게 점점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농촌을 농촌답게 그러니까 개발을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는 게 필요한 거고 농촌을 농촌답게 유지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도시 계획처럼 농촌에서도 조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주거시설은 주거시설들끼리, 공장은 공장들끼리, 축사는 축사들끼리 이렇게 이제 모아줌으로써 조금은 더 농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농촌 공간계획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실질적인 문제일 텐데 농촌에서의 그 서비스와 일자리의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실질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뭐 흔히 얘기하듯이 그 교육 여건도 안 좋고, 그렇죠. 편의시설도 없고. 예, 병원도 없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보육이나 돌봄 시설도 부족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네. 이게 사실은 농촌에서의 삶의 현실인 건 분명하거든요. 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에 대한 대가로 또 뭐 어떻게 보면 여유로운 생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측면도 있지만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도 조금 더 좋은 뭐 교육 여건, 의료 여건, 보육과 돌봄 여건, 교통 여건 이런 걸 또 농촌 주민분들도 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도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조금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을 정도까지 그 서비스를 확충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죠. 도시 지역만큼 일자리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현재보다는 조금은 더 많은 일자리가 그 농촌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삶의 질과 관련된 서비스 부분 내지는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농식품부 혼자서의 노력만으로 그렇죠. 되지는 않는 부분이고 네.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됐든 연말까지는 그 관계부처랑 같이 그런 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그다음에 농촌에서의 그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장기적인 정책을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이게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을 위해서 다들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달에 농촌 빈집 대책도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는 효과도 좀 말씀해 주시죠. 농촌에 가보시면 네. 이제는 빈집이 막 여기저기 있는 그런 많죠. 마을들이 이제 일반화되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령화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네. 그렇지만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더라도 가업을 잇고 그다음에 그 주택을 상속받아서 그 집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후계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빈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물론 자산으로서의 집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속받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이 또 각자 삶의 또 여건이 다르니까 네. 농촌 지역에 와서 사시지는 못하고 근데 관리를 하는데도 또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점점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방치하고 많고, 네. 흉가가 되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대략 한 6만 6천 채 정도의 와. 그 농촌 지역에 빈집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달에 이제 저희가 빈집 대책을 마련을 하면서 27년까지는 그 빈집을 절반 수준으로 좀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빈집 대책을 마련을 했고요. 네. 빈집 대책의 주요 내용은 대략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어찌됐든 빈집을 가지신 분이 그 빈집을 정비하고 관리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노력들에 대한 인센티브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 페널티라고 할까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제도화하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를 한다든지 빈집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경우에 이제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그 인센티브를 지자체와 같이 고민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빈집 정비를 하셔라라고 빈집 정비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는 농촌에 있는 그 빈집이 거래가 쉽지 않은 게 그렇죠. 또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빈집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빈집 뱅크라는 걸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굳이 그 단어를 쓰지는 않더라도 빈집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그거를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동산 중개 그런 플랫폼과 연동을 해서 그 운영을 한다면 그래도 현재보다는 훨씬 빈집 거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도시민들 중에 또 상당수는 세컨홈에 대한 로망 같은 게 또 있으신 그렇죠. 분도 많기 때문에 네. 아무튼 훨씬 빈집 거래를 좀 활성화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그 빈집 그 활성화 관련돼서는 결국은 정부가 또 상당 부분은 그 정책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도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을 조금 더 빈집 정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농촌 주거 공간 재생 사업이라는 걸 예산 요구를 해서 내년도부터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것은 마을 단위로 그 빈집 정비를 한다든지 주택을 개량한다든지 뭐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 집을 좀 짓는 것까지도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정부 예산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민관 합동으로 그 빈집을 좀 리모델링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간 기업들이 또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빈집 정비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맞아요. 그런 그 기업들도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빈집을 정비하고 그 정비한 빈집은 뭐 마을 호텔로 쓴다든지 아니면 뭐 그 귀농하신 분이 쓰게 한다든지 임시적으로 네. 뭐 그런 식의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업 인력들이 고령화되고 있고요. 또 기후 변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의 대안으로 이제 스마트 농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스마트 농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농업의 이제 최신의 그런 어떤 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데이터나 네트워크, AI, 뭐 로봇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접목을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보통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첨단 유리온실. 첨단 유리온실에서 다양한 그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 대표적으로는 뭐 네. 딸기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생산하는 건데요. 네. 일단 스마트 농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생산성을 한 30% 정도 향상을 할 수가 있고요. 노동력을 한 8%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하는데 그런 꼭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스마트 농업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엄청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스마트 농업이 어느 나라든지 지금 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나라도 혁신밸리라고 해서 전국에 한 4군데의 그 거점 기능을 가진 그런 그 지역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스마트 농업을 하기 위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조그맣게 임대를 해서 실제 경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경영 농장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그런 첨단 기자재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도 입주를 해서 네. 스마트팜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은 그 거점과는 별도로 또 실제
스마트 농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이 갖는 애로점 중에 하나는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쵸.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초기 자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는 걸 지금 전국적으로 현재는 한 8곳 정도를 저희들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초기에 스마트팜을 건설하는데 너무 많은 자본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부 지자체가 같이 투자를 해서 스마트팜을 건설을 하고 그거를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농업인 입장에서는 싼 임대료만 내고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기 때문에 스마트팜의 확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그 임대형 스마트팜이 무척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는 게 결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팜과 관련된 교육 기능들도 저희들은 좀 점점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스마트팜이 또 더 활성화되면 이제 젊은 층들이 농촌으로의 유입도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강조하시면서 뭐 푸드테크, 뭐 그린 바이오 이런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약간은 생소한 분야거든요.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먼저 푸드테크 같은 경우에는 푸드와 테크놀로지의 네. 합성어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식품의 그 제조, 유통, 소비 과정의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것.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들이 네. 뭐 대체육, 그다음에 배양육, 네. 그다음에 식품 분야에서는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조리 로봇, 운반 봤어요. 로봇 네.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3D 프린팅을 맞죠. 통해서 식품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푸드테크라고 합니다. 하는군요. 예. 예. 그다음에 그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들이 이제 바이오 산업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보통 바이오 산업을 뭐 그린 바이오, 레드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업 분야의 바이오 산업을 그린 바이오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종자, 네. 그다음에 곤충 산업, 미생물, 그다음에 식품 소재, 천연 소재, 그다음에 동물용 의약품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그린 바이오 산업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린 바이오도 그렇고 푸드테크도 그렇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업의 새로운 영역인데 그렇죠. 전통적인 농업과는 다르고. 특성이 많이 다른 네. 그런 새로운 영역인데 이 그린 바이오 산업이나 푸드테크 그 산업 같은 경우에는 벤처적인 성격이 또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산업의 초기 단계이고 벤처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분야에서는 기본적인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하지만 네. 사실은 그 사업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사업의 확장 이런 부분들은 민간 기업이 또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그런 영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R&D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어떤 제도적인 장벽이 있다면 그런 규제 완화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제도적인 장벽을 없애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하고 네. 이제 민간 기업들이 기업가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그쵸. 제품도 개발을 하고 그거를 그 시장에 판매도 하고 그러는 게 필요한 그런 산업 영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그걸 꼭 뭐 그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면 역할 분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푸드테크도 그렇고 그린바이오도 그렇고 우선은 R&D를 통해서 그 기술 개발을 하는데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그린바이오의 그
그 업체들이나 아니면 네. 푸드테크 기업들이 대부분은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규모 R&D를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푸드테크 분야에서도 그렇고 그린바이오 분야에서도 그렇고 그런 R&D를 대형 R&D를 정부가 주도가 돼서 추진을 해서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데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하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은 결국은 자본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 창업은 하더라도 그 창업을 하고 나서 뭐 사업을 점점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자본들을 업체들이 쉽게 조달을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네. 정부가 그 자본 조달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어떤 전용 펀드 같은 거를 이제 결성을 해서 그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사실은 업체들의 뭐 기술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이 산업이 커 나갈 가능성은 저희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어떤 클러스터적인, 그러니까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 연구하는 기업도 있고 뭐 관련되는 뭐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으는 그런 클러스터들을 좀 가능하면 많이 만들어서 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정부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충북 도민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농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전통적인 모습을 벗어나서 좀 새로운 농업으로 거듭나려는 그런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농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겪고 계시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께서 그동안 우리 농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많은 사랑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농업과 농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대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해서 농식품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피플위드 CJB 오늘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플위드 CJB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